오늘은 4월 3일, 현재 시각은 4시 11분. 오늘은 558페이지에서 568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글을 점토판에 새겼다. 오늘날 서양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의 먼 조상이 되는 쐐기 문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근동 지방에서 발명됐다. 당시의 용도는 기록하는 것이었다. 곡물의 매매 및 토지의 거래, 한 왕조의 승전, 승려들이 제정한 율령, 별들의 위치, 신께 올리는 기도문 등이 쐐기 문자에 기록되어 있다.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점토판이나 돌에 새기거나 밀랍, 나무 껍질, 가죽을 날카로운 연장으로 긁어서 흔적을 남김으로써 글자를 써왔다. 이외에도 알료를 써서 대나무 쪽, 파피루스 잎, 비단의 글씨를 쓰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단 한 번에 단 한 편의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비석과 같은 거대한 기념물에 새겨진 글이 아닌 한 어떤 저작물이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읽혀졌다. 그러다가 2세기와 6세기 사이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종이와 먹이 발명됐다. 그 결과로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먹물을 묻힌 다음 종이에 눌러 책을 찍어내는 목판 인쇄술이 탄생했다. 목판 인쇄술 덕분에 같은 작품을 필요한 수만큼 복제하여 원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게 됐다. 중국의 목판 인쇄술이 유럽 사회에 전해지는 데에는 천여 년이 세월이 더 필요했다. 그 다음부터는 인쇄술이 전 세계로 급격하게 전파됐다. 금속활자가 발명된 1450년경 직전까지 전 유럽에 흩어져 있던 책이라고 해야 겨우 수만 권에 불과했다. 그 한 권 한 권이 모두 손으로 베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숫자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소장했던 장서량의 겨우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이미 기원전 100년경부터 이 이상의 책이 있었다. 그러나 활자가 발명된 지 50년 후인 1500년경에는 전 유럽에서 약 1000만 권의 책을 볼 수 있게 됐다. 필사된 책이 아니라 모두 인쇄된 것이었다. 일단 글자를 읽을 줄만 알면 필요한 지식을 책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됐다. 마술이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된 것이다. 좀 더 최근으로 오면서 책이, 특히 값이 싼 문고판 책이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평범한 식사 한 끼의 비용이면 로마 제국의 흥망, 종의 기원, 꿈의 해석 등 모든 사물의 본질과 정체를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책을 사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책은 씨앗과 같다. 수세기 동안 싹을 틔우지 않은 채 동면하다가 어느 날 가장 척박한 토양에서도 갑자기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씨앗과 같은 존재가 책인 것이다. 요즘 세계의 대형 도서관들은 보통 수백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이 소장 자료 중에서 문자로 적힌 기록은 정보량이 10의 14승, 즉 100조 피트이고 그림에 실린 정보는 이보다 많은 1000조 비트에 이른다. 이것은 유전자 정보의 약 1만 배, 두뇌 정보의 대략 10배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뗄 수 있다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의 총수는 대략 수천 권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대 도서관이 소장한 장서의 기껏해야 100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양이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몇 권을 읽는가 보다 어떤 책을 읽는가에 달려 있다. 책에 기술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며 새로운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정보의 내용 역시 점차 수정돼야 한다. 동시에 정보는 변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신해야 한다. 이것이 정보가 갖는 속성이다. 알렉산드리아의 대소서관이 건립된 지 이미 2003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인류사에서 책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 문자 기록이 없었다면 지나간 23세기가 얼마나 끔찍하고 길었을까. 100년을 4세대로 친다면 23세기는 거의 100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정보가 입에서 입으로 말로만 전해졌다면 우리가 과거에 대해 대체 무엇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우리의 진보가 또 얼마나 느렸을까. 선대가 알아냈던 지식 중에서 어쩌다 얻어들을 수 있었던 몇 마디의 이야기들만 후대에 전해졌을 것이다. 비록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정확도는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로부터 주어진 정보를 한때는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거쳐 반복해서 구전되는 동안에 점차 변질되게 마련이고 결국에 가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퇴색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책은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책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조상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은 인류가 이룩한 거대한 지식체계와 위대한 통찰의 세계를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구실을 한다. 도서관이 전해주는 통찰과 지식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자연으로부터 숱한 고생 끝에 힘들여 발굴해낸 고귀한 보물이다. 그들은 온 인류사를 거쳐 행성 지구의 전역에서 선발된 위대한 지성들이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정열로 우리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불러넣어 주었고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가 고유의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런데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유지는 거의 전적으로 대중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키워온 문명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냐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인류 문화 창달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깊이 숙고해 봐야 한다. 지구 문명의 지속성 여부는 전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 우리의 기부 규모에 달려있다. 행성 지구가 태어날 당시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진 또 다른 지구가 은하수 어디에선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도 우리 인류와 흡사한 어떤 생물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그럴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휘두르는 폭력의 위력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주선 입자가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것을 때릴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 역시 제각각일 것이다. 진화의 초기에는 돌연변이의 작은 차이가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긴 진화의 과정을 통해 돌연변이의 작은 차이들이 누적된 결과는 엄청난 규모의 변화를 가져온다. 오래전에 생긴 사건일수록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하기 마련이다. 역사와 마찬가지로 생물 현상에서도 우연히 결정적인 차이를 초래한다. 하나의 예로서 우리의 손을 보자. 손 하나에 모두 5개의 손가락이 있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4과 맞댈 수 있다. 사람은 5개의 손가락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간다.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손가락이 있었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겠는가?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엄지손가락 2개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5개였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손가락 넷에 엄지손가락 하나의 조합이 근본적인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넷의 하나의 구조가 자연스러워 이와 다른 구조를 염두에 둔 적이 없을 뿐이다. 우리 손에 모두 5개의 손가락이 달려있는 것은 인간이 대봉기에 번성했던 지골이 5개인 어류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지느러미에 뼈가 5개 있는 어류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다. 지골이 6개인 어류에서 진화했다면 지금쯤 우리 손 하나에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씩 달려 있었을 것이며 아무도 육손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지골이 내신 어류에서 진화했다면 4개의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십진법을 쓰는 이유도 한 손에 5개씩 모두 10개의 손가락이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10개가 아니었다면 8진법이라던가 12진법도 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8진법을 쓰는 사람에게 10진법으로 된 숫자를 주면 그들은 번거롭게도 그것을 환산해야 한다. 즉 10진법은 새로운 수학의 범주로 밀려났을 것이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여러 다른 근원적 구조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나는 확신한다. 이를테면 유전적 재질,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 신체의 형태, 자세, 각종 장기의 구조, 사랑과 증오의 감정, 열망과 절망의 염, 상냥한 성격과 공격적 성향, 심지어 우리 인식의 분석 과정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근본의 적어도 일부분이 진화의 오랜 과정에서 겪었던 겉으로는 사소한 사건들의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석탄가의 잠자리가 늪지에 한 마리만 덜 떨어졌더라면 지구 위를 누비는 지적 생물은 깃털을 단 새로서 현재까지 땅까마귀들이 사는 집과 같은 곳에서 새끼를 키울 것이다.
새끼를 키울 것이다. 같은 엉뚱한 상상도 가능할 것이다. 인과율이 초래한 진화의 결과는 얽히고 설켜 있다.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은 겨우 6,5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포유동물이었다. 덩치가 오늘날의 두더지나 나무 두더지만 했고 지능도 겨우 그 수준이었다. 정말로 아주 대담한 생물학자가 아니고서야 두더지와 같은 존재에서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는 높은 지능의 인간이 유래했다고 누가 감히 주장할 수 있었겠는가? 6,500만 년 전 지구에는 무시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생긴 거대한 도마뱀, 즉 공룡들로 가득했다. 공룡은 당시 지구의 거의 모든 생태 공간에서 크게 번성했다. 어떤 공룡은 헤엄칠 수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날기까지 했다. 크기가 6층 건물만한 것도 있었다. 이렇게 거대한 공룡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지르거나 땅을 쿵쾅거리며 지구의 구석구석을 활보했을 것이다. 개중에 큰 두뇌를 갖고 거의 직립 자세로 걸으며 작은 앞다리 2개를 손처럼 쓰는 공룡들도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움직이는 포유동물들을 자신의 작은 앞다리로 잽싸게 움켜잡아 간단한 점심거리로 삼을 줄도 알았다. 이렇게 먹힌 동물 중에는 분명 우리의 먼 조상격인 포유동물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종류의 공룡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오늘날 지구에는 부르죽죽한 피부에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키가 4m에 이르는 거구의 도마뱀과 같은 족속들이 가장 발달한 지능의 소유자로서 군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현생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을까? 도마뱀이 주인공인 과공상소설에서나 창백한 표정의 환상적인 존재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공룡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당시 지구에 모종의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공룡과 여타의 생물이 멸종했다. 그러나 나무 두더지의 운명은 공룡과 달랐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았던 것이다. 공룡 멸종의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주적 요인의 이변을 멸종의 원인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태양에 가까이 있던 어떤 별이 폭발했기 때문에 공룡이 전멸했다는 주장이다. 별의 폭발에 관한 증거를 우리는 개성운이라 불리는 초신성 폭발의 잔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양의 10 내지 20광년 이내의 거리에서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초신성이 폭발했다면 거기로부터 막대한 양의 우주선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왔을 것이다. 그 중의 일부는 지구의 대기로까지 들어오면서 당시 공기 중에 있던 질소를 산화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태양의 자외선을 잘 막아주던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함으로써 많은 양의 태양 자외선이 지표에까지 그대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지구에 잘 살아오던 생물들은
급증하는 자외선 복사의 거의 대부분 타버리거나 우주선의 피폭으로 심한 돌연변이를 겪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없어진 종들 중에는 당연히 공룡의 주요 먹거리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없어진 종들 중에는 당연히 공룡의 주요 먹거리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 때문에 지구상 공룡들은 식량 결핍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것이 공룡 멸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 천체지변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지구상에서 공룡이 사라짐으로 해서 그때까지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던 포유류들이 이제 어깨를 쫙 펴고 활보할 수 있게 됐다. 아무 것이나 마구먹어 제끼는 파충류들의 위험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우리의 먼 조상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됐고 인간의 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유류들이 아주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크게 번성했다. 인간의 직계 조상은 2000만 년 전만 해도 나무 위에서 생활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와서는 대빙하기의 출현으로 밀림이 파괴되고 나무가 잘 자라 지역이 점차 초원으로 변해버렸다. 수상생활에 아무리 잘 적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는 나무 자체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적용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리하여 수상생활을 하던 많은 영장류들이 밀림과 함께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고 극히 선택받은 소수만이 지상생활에 적응하여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중 한 종이 진화하여 현생 인류가 됐다. 그렇지만 지구 변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태양 광도나 지구 궤도의 미소한 변화가 거대한 기후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대형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된 다량의 미세고체 입자들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 입자들은 지구 대기의 성층으로 진입한 다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반사시킴으로써 지구의 기온을 급격히 내려가게 한다. 대양 혈류의 변동도 기후 변동의 큰 요인이다. 행성 지구를 거느린 태양이 암흑 성간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성간운을 구성하던 미세 고체 입자들이 태양 광선을 차단하여 지구에 도달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 지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기온의 하강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기후 변동의 실제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 생존의 근본 문제는 천문학 내지 지질학적 우연성에 이렇게 민감하게 의존한다. 인류의 조상이 나무에서 내려온 이후 직립보행을 하게 됐으며 그 결과 앞발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손으로 변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눈이 훌륭한 쌍안경의 기능을 갖게 됐다. 즉 도구 제작의 선결 과제가 모두 해결된 셈이다. 큰 두뇌와 복잡한 의사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의 장점을 이제 10분 발휘하게 됐다. 다른 동물들과 여타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리석은 머리보다 명석한 두뇌를 갖는 것이 살아가는데 월등하게 유리하다. 지능이 높은 존재들은 문제를 남보다 더 잘 해결할 줄 알고 더 오래 살 수 있으며 새끼도 더 많이 낳는다. 핵무기의 발명이 있기까지는 지성이야말로 생존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것이다. 핵무기의 출현 이후 지적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게 됐지만 하여간 인류의 역사에는 온몸에 털이 난 작은 포유류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공룡이 무서워 숨어 살았고 처음에는 나무 위 세계를 지배하며 살다가 급히 지상으로 내려와 불을 다스리고 글쓰기를 발명했으며 천문대를 건설하고 우주선을 쏘아 우주로 보내기까지 했다. 만약 지구의 환경 조건이 조금만 달라졌다면 우리 인간이 이룩한 업적에 뒤지지 않는 운명을 꽃피우고 인간의 버금갈 지적 능력과 솜씨를 구비한 다른 형태의 생명이 태어났을 것이다. 두 발로 설 줄 알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공룡, 너구리, 수달 아니면 오징어가 바로 그러한 생물이 될 수 있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지적 생물이 우리와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래와 유인원을 연구한다. 외계에 어떤 종류의 문명권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면 역사와 문화 인류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고래도 우리 지구의 고래요, 유인원도 우리 지구의 유인원이며 결국 인간도 지구의 인간일 뿐이다. 우리의 연구 대상이 지구라는 이름의 단 하나의 행성에서 볼 수 있었던 진화의 계통에 묶여 있는 한 외계 생물이 얼마나 탁월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이며 그들이 이룩한 문명 또한 얼마나 높은 수준일지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